오늘은 모세관 전기 영동 분석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관 전기 영동 분석법은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를 이용한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모세관 전기 영동의 기본 원리, 그리고 분석 모드, 그리고 시료를 주입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검출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관 전기 영동법의 정의는 모세관을 분리 칼럼으로 하여 모세관의 양단에 고전압을 걸어서 이온성 물질 뿐만 아니라 비이온성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 모세관 전기 영동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관 전기 영동 방법의 장점으로는 미량의 시료로 분석이 가능하고 뛰어난 분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 단수가 모세관 칼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 100만 정도의 이론 단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도가 에토몰까지 검출될 정도로 우수하며 다량 시료의 자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현성과 직선성이 우수하고 또 최근에는 질량 분석기하고 연결되어서 사용이 가능한 CEMS도 개발되어 실제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기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모세관 전기 영동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세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관의 재질은 용융 실리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용융 실리카에 어떤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폴리이미드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관의 양쪽 끝에는 전압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 전압을 가해지기 위한 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약 30kV 정도의 파워 스플라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 쪽에는 검출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모세관을 통과해서 나오는 용질들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세관 전기 영동 방법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기본적인 원동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동력은 전기 영동적 흐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일렉트로포레틱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하를 띤 물질이 반대 전하를 띤 전극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영동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세관의 길이를 이동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전기 영동도, 즉 일렉트로포레틱 플로우에서의 전기 영동도 값은 전기 영동 속도를 전기장의 강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가해진 전압을 모세관 길이로 나누어주면 역시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 영동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기 영동 이동도 곱하기 전기장의 강도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전기장의 강도는 가해준 전압을 모세관의 길이로 나누어주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기 영동적 흐름에서는 이온에 대한 전기 영동 이동도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전기 영동 이동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 영동 이동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하, 차지에는 비례하는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이온 반경에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점성, 용액의 점성과도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관 전기 영동 방법에서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 원동력으로서 전기 삼투 흐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일렉트로 오스모틱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 삼투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용융 실리카가 있고요. 용융 실리카의 내벽은 실라놀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라놀 그룹이 해리가 되게 되면은요, pH 3 이상에서 SiO-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게 되겠죠. 해리가 되어서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게 되고, 이 네거티브 차지 SiO-는 케타이온을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이와 같은 케타이온층 리지드하게 케타이온이 이 SiO-의 거의 정전계적 인력으로 리지드하게 결합되어 있는 리지드한 레이어를 먼저 형성하게 되고요.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양이온의 농도가 조금 음이온보다는 높은 상태의 디퓨저의 확산층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리지드 레이어와 디퓨저 레이어를 합쳐서 스톤의 이중층, 더블 레이어 또는 전기 이중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톤의 전기 이중층이 생성되기 때문에 제타 포텐셜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간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확산 가능한 양이온들이 이 양이온들이 만약에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게 되면은 음극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온들 자체가 용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해질 전체도 같이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를 우리가 일렉트로 오스모틱 플로우 또는 EOF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해질까지 일정한 방향,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간에 채워져 있는 전해질 자체가 다 음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전기 삼투 흐름, EOF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영동 흐름에서는 이동하지 않겠죠. 이 전해지는 거죠. 또한 이 pH하고 EOF의 모빌리티하고 상관성을 보게 되면은 pH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와 같은 음전화, 실라놀 그룹이 가지는 네거티브 차지가 더 강해지게 되어서 일렉트로 오스모틱 플로우의 세기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H가 증가하게 되면은 EOF의 이동도도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 삼투 흐름의 일렉트로 오스모틱 플로우에서 이옥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보게 되면은요, 이 용매가 가지고 있는 유전 상수나 제타 전위하고는 비례 관계에 있게 되고요. 반대로 용액이 가지고 있는 점도라든지 점도에 대해서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EOF에 대한 유속에 대한 설명은 전기 삼투 흐름도 에다가 전기장의 세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값 자체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매의 유전 상수와 제타 전위에는 비례를 하고 용액의 점도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OF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중성 물질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우리가 EOF의 크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중성 물질에는 메탄올이나 아세톤, 메시틸 옥사이드 등이 있겠습니다. EOF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전해질의 이온 강도, pH, 온도, 유기 변형제, 계면 활성제 등이 EOF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EOF의 크기는 실라놀기의 이온화 정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온화 정도는 전해질의 pH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라놀 그룹이 해리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EOF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해질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완충액을 모세관 전기 영동법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EOF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모든 성분은 차지하고는 무관하게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방향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음이온, N이온도 음극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원래 N이온은 전기 영동적 흐름에서는 에노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만 이 전기 삼투 흐름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세기 때문에
이 N이온도 음극,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물질, 양이온, 음이온, 중성, 분자는 다 한 곳, 캐소드를 지나서 있는 이 검출기에서 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동 속도는 양이온이 가장 빠를 것이고 그 다음에 중성 분자 그리고 음이온이 가장 늦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양이온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중성 분자가 두 번째, 음이온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기 삼투 흐름과 전기 삼투 흐름은 CE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이드로 다이나믹 플로우는 우리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관찰할 수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전기 삼투 흐름의 경우에는 플랫 플로우를 가진다라고 해요. 이와 같이 플랫하게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수직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확산이 매우 낮기 때문에 높은 분리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HPLC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 다이나믹 플로우를 가지게 되고 유체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벽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빨라지게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압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무선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이 흐름을 우리는 라미나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라미나 플로우 때문에 피크가 브로드해지는 피크 브로드닝 현상이 LC에서 CE에 비해서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측정한 예가 되겠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전기 삼투 흐름이 되겠습니다. 전기 삼투 흐름 같은 경우는 플래트 플로우이기 때문에 피크 브로드닝이 매우 크게는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지만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라미나 플로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훨씬 더 피크가 브로드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CE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영동 흐름과 전기 삼투 흐름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에노드가 있고 오른쪽에 캐소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양이온의 경우에는 전기 영동 흐름에 의해서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한 전기 삼투 흐름에 의해서도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중성 분자는 전기 영동 흐름은 없고 전기 삼투 흐름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N이온의 경우에는 전기 영동 흐름은 에노드 쪽으로, 전기 삼투 흐름은 캐소드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기 삼투 흐름이 전기 영동 흐름보다는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캐소드 쪽으로 가게 되겠죠. 하지만 캐소드 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양이온이 가장 빠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중성 분자, 세 번째로 N이온 순으로 농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에서는 다양한 분석 모드, 분석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모세간 구역 전기 영동법, 미셀동 전기 크로마토그래피법, 모세간 겔 전기 영동법, 모세간 구역 등전 집중법, 모세간 등속 전기 영동법,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간 구역 전기 영동법은 프리 솔루션, 전해질 상태로 진행을 하는 전기 영동 방법으로서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석의 원리는 물질의 전하 질량비 그리고 이온 반경의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작동 원리도 간단하기 때문에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전해질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해질 같은 경우는 완충액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완충액의 pH는 그 전해질이 가지고 있는 pKa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하였을 때 가장 완충 용량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pH를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완충액의 농도는 50에서 100mm몰 정도를 하고 있고요. 완충액이 가져야 될 조건으로서는
검출 파장에서 낮은 흑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전류 발생이 적은 이온종, 이와 같은 이온종에는 하이 사이즈, 크기가 크다든지 낮은 차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전해질에다가 유기용제, 메탄올이나 아세토니트릴 또는 계면 활성제를 첨가하여서 그 분리능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완충액에다가 카이랄 선택제를 넣어주게 되면은 강화기승질체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카이랄 선택제로는 사이클로덱스트린이나 크라운리스, 바일솔트 또는 구리 착화합물이 있겠습니다. 모세관 구역 전기 영동법을 가지고서 실제 분석한 예가 되겠습니다.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그 구조가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이 세 가지 물질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잘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세관 전기 영동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도파민이 가장 먼저 용출이 되고 그 다음 노르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순서대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분리가 되어 나오는 속도는 이 차지 투 사이즈 레이쇼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셀동 전기 크로마토그래피 MEKC 방법이 있겠습니다. 테라베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으로서 이온성 물질이나 비이온성 물질이 공존할 때 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주로 중성 물질의 분리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원리는 전기 영동의 원리와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셀동 전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방법은 전해질에다가 임계 미셀 농도 이상의 계면 활성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임계 미셀 농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 계면 활성제는 마이셀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마이셀하고 용질 간의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와 같은 차이로 인해서 용질의 이동 속도의 차이가 생성되게 되고 결론적으로 캐소드에 도달하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셀이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계면 활성제를 임계 농도 이상으로 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성하는 게 미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안쪽 부분에는 하이드로포빅한 테일이 있게 되고 그리고 바깥쪽 부분에는 하이드로필릭한 헤드 그룹을 가지게 됩니다. 일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비극성 물질의 경우에는 하이드로포빅한 안쪽 쪽으로 잘 침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셀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물질은 검출기에 가장 늦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이셀 자체가 실제적으로 고정상은 아니지만 마치 고정상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마이셀을 슈도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또는 가짜 고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질에 계면 활성제를 첨가하게 되면은 인계 농도 이상에서 미셀을 형성하게 되고 이 미셀과 전해질 용매 사이의 분배 차이에 의해서 이 비극성 물질이라든지 극성 물질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셀의 경우에는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에노드 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렉트로 오스모틱 플로우가 더 일렉트로포레틱 플로우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비극성 물질의 경우에는 이 미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동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극성 물질에 비해서는 더 늦게 용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빨리 용출이 되는 것이 극성 분자가 빨리 용출이 되고 그리고 비극성 분자가 더 늦게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미온 계면 활성제, 예를 들어 소디움 도데실 설페이트를 첨가하게 되면은 미셀이라고 하는 것은 EOF에 의해서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EOF 같은 경우는 캐소드 쪽으로만 향하는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하지만 이 밑셀 자체는 표면에 엄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엄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에노드로 가고자 하는 힘이 조금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캐소드 쪽으로는 좀 더 느리게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용액 중에서 이 SDS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물질이 있다라면은 그 물질은 밑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이 밑셀은 HPLC에서 말하는 고정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그 용질의 이동 속도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성 물질이 소수성의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는 우리가 리버스 페이즈 HPLC의 분리 원리와 유사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SDS 밑셀을 우리는 움직이는 고정상 또는 슈도 스테이셔너리 페이즈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예를 보게 되면은요, 안트라센이 있고 나프탈렌이 있어요. 두 개 중에 비극성인 분자는 안트라센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트라센이 나프탈렌보다 훨씬 더 큰 머무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나프탈렌하고 아미노 나프탈렌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아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폴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민기를 가지고 있는 나프탈렌이 나프탈렌보다는 더 빨리 용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밑셀동 전기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석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세관 겔 전기 영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모세관에다가 겔을 채워서 고분자 물질을 크기별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겔은 가교형의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겔의 농도를 증가시켜 주게 되면은 분리능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NA라든지 DNA의 제한 절편, 단백질,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또는 PCR 프로덕트를 분석하는 데 모세관 겔 전기 영동이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데 이 모세관 겔 전기 영동법이 아주 파워풀하게 그리고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DNA의 ATGC 염기 서열을 보다 쉽게 보다 빨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세관 등선 집중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터의 차이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양쪽 성의 전해질을 모세관에 주입하여서 발생하는 pH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모세관의 양쪽성 물질과 시료를 주입을 하고 그 이후에 약한 전류를 흘려주면서 집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pH 1에서 14의 pH 그레디언트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집중이 완료가 되게 되면 정류 상태가 되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때 압력이라든지 전해질 용기 중에 하나에 염을 첨가하게 되면 이 집중된 물질을 우리가 캐소드 쪽으로, 즉 디텍터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모세관에다가 양쪽성 전해질을 주입하고 약한 전하를 가해주게 되면 pH 그레디언트가 0에서 14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용질이 존재한다라면 그 용질은 자신의 아이소 일렉트릭 포인트, 즉 네트 차지가 제로가 되는 지점까지 이동을 했다가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특정 지역의 집중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압력이라든지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집중되어 있는 용질을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에 사용되고 있는 분리 기전에 대해서부터 요약해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캐필러리 존 일렉트로포레시스의 경우에는 차지 투 사이즈의 레이쇼에 따라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캐필러리 겔 일렉트로포레시스의 경우에는 사이즈 차이에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캐필러리 아이소 일렉트릭 포커싱의 경우에는 그 펩타이드나 프로테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소엘렉트릭 포인트의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료의 주입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주입 방법은 모세관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매우 좁겠죠. 그래서 주입 가능한 시료의 양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료 주입 방법으로는 유체역학 주입법과 계면동 전기 주입법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체역학 주입법의 경우에는 모세관이 양쪽의 압력 차이에 의한 시료 주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압력의 차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료 용기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편 용기에 진공을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 번째로 용기의 높이를 다르게 하게 되면 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유체역학 주입 방법의 경우에는 매트릭스에 무관하게 일정 양의 시료를 주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현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유체역학 주입의 모식도구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시료가 있는 용기에다가 질소로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료가 모세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쪽, 그 검출기가 있는 쪽에 백큐을 걸어주게 되면은 백큐의 힘에 의해서 시료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이 유체역학 주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면동 전기주입법은 모세관의 양 끝단에 시료 분리 시에 약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전기장을 가해서 시료가 전하에 의해서 이동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전기이동주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입량은 시료 각 성분의 전기 영동 이동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고 다른 이온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주입량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재현성을 떨어뜨리게 되겠죠. 장치도 간단하고 점도가 큰 매질이나 개를 사용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계면동 전기 주입법도 시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출 방법에는 UV 비즈블 흑강도를 측정하는 검출기, 현광을 측정하는 검출기, 레이저로 유도된 현광을 측정하는 검출기, 또는 암페로메트리, 전기전도도, 라디오메트리 또는 질량 분석법, 다양한 검출 방법이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외 가시부 흑광법의 경우에는 검출 범위가 넓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용융 실리카 모세관은 2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세관의 내경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광로, 라이트 패스를 증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때 라이트 패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포형의 셀, 버블셀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버블셀을 사용하게 되면은 강원이 이렇게 있을 때 강원이 통과하는 길이가 모세관에 비해서는 더 길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분석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플로우셀이 되겠는데요. G타입의 플로우셀을 사용함으로써 역시 빛의 라이트 패스를 증가시켜주고 있고요. C의 경우에는 버블 타입의 셀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실제 라이트 패스의 길이를 증가시켜서 감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레이저 유도 현광 검출기의 경우에는 자외부에 비해서 감도가 매우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신호대 잡음비가 강로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단점은 현광을 가진 물질만이 검출이 된다라고 하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현광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유도체와 반응을 이용해서 실제 분석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민 화합물의 경우에는 플루오로스카민이나 오로소포탈 알데하이드, 텐실 클로라이드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현광을 띠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에 대해서 요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기본 원리로서 일렉트로포레틱 플로우와 일렉트로오스모틱 플로우가 존재함을 이야기하였고요. 분석 방법으로서는 캐필러리 존 일렉트로포레시스, 미셀동 전기 영동 방법, 캐필러리 겔 일렉트로포레시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로 주입 방법으로는 하이드로다이나믹 주입법, 일렉트로키네틱 주입법이 있었고요. 검출 방법으로는 흡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레이즈 유도 형광 방법, 컨덕티비티를 측정하는 방법 등 다양한 검출기가 캐필러리 일렉트로포레시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